인류의 어제와 오늘을 등대마냥 밝히고 민족의 밝은 내일을 비춰주는 문자. 그 장고한 역사 속에 날로 눈부신 빛을 뿌리는 하나의 민족 문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우리 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또 고유한 자기의 민족어를 가지지 못해 다른 나라의 말과 글을 쓰고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민족은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있지만 유구한 세월 단일 민족의 혈통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남달리 민족성이 강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바탕에 그 뿌리를 두었기에 우리 글자 훈민정음의 역사도 줄기차게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세세기 전민학습의 대존당으로 솟아오른 여기 과학기술 존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보화된 문자의 도움으로 수많은 자리를 열람하며 지식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역사와 관련한 우리의 방대한 취재도 인류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거대한 자리로 응축된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재의 첫 문제로 삼은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왜 1940년에야 발굴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본은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앞에 몇 장이 찢어진 채로 발굴되었는데 현재 나라 쪽으로 한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5세기에 함께 전해졌어야 할 이 책이 왜 1940년에야 발굴되었는지, 그것도 겨우 한부밖에 전해지지 못했는지 그 역사를 먼저 파헤쳐 보기로 합시다. 1940년대를 전후한 우리 민족 문자의 발전 역사는 수문과 곡절로 올룩져 있었습니다. 4대 물 젖은 봉건 통치배들에 의해 백성이 쓰는 글이라 전시되던 우리 민족 문자는 16세기 초 연산군의 언문금난을 겪으면서 과학적인 발전의 길이 더욱 막히고 오랜 세월 역사의 낙엽 속에 묻혀 버림받아 왔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그 명맥은 간신히 이어져 왔지만 수백 년 세월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일상생활에 이용되지 못했으며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우리 민족 문자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나라의 근대적 기운이 높아가던 19세기 말부터였습니다. 1875년 9월 운양호 사건의 발발과 그로하여 일제에게 강요당한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갓쓰고 부모를 외우며 태평성대를 읊조리던 조선의 량반 사대부들을 크게 일깨웠습니다. 하여 조선 봉건 정부 안에는 근대적 발전의 길을 열어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경향이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1884년 갑신정변에 이어 1894년 혁신 관료들에 의한 가보개혁이 실시됐습니다.
김홍집을 수위로 한 혁신 정권은 외세 간섭을 배격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민족 문자 훈민정음을 갱생利用하려는 많은 국가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어 국가공문서와 교과서들이 국한문으로 편찬 출판되는 사변들도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이러한 흐름을 타고 애국적인 지식인들이 벌린 국문운동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 시기에 국문운동을 일명 주시경의 국문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우리말과 구를 연구 정리하고 보급하는 데서 남긴 공적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봉산 사람인 주시경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책동에 맞서 조선 봉건정부안에 조직된 국문연구소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하면서 국문과 관련한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야학과 강습소들에서도 우리말과 구를 사랑하고 바로 알기 위한 정신을 심어줬는데, 조선어 과목교재를 늘 푸른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니다 보니 그에게는 주보따리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시경은 아주 열정적이고 애국적인 이런 지식인이었습니다. 38의 길지 않은 생애를 깡그리 바쳐 우리 민족의 역사에 뚜렷한 봉우리를 새긴 주시경과 같은 애국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인민들의 서사생활에 그나마 리용되던 우리 민족 문자는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하여 피눈물 나는 순환의 역사를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에서는 국립교양악단 단장으로 오랜 기간 일해온 김연규 선생이 살고 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오늘도 선생은 우리나라의 이름난 음악가들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그의 가정은 조선어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인데, 어버이 수령님이 크나큰 스님에 의해서 1948년 7월에 공화국품에 안겨 김성종합대학 교원으로, 후에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으로 오랫동안 사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위대한 연규 선생의 아버지의 이름은 김병재. 그의 한생은 조선 어학사의 갈피에 오늘도 새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 안으며 어학자로서의 가장 감 높은 삶을 누린 김병재 선생의 한생은 일제의 식민지 순환의 시기로부터 흘러온 우리 민족의 산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 시기에는 조선어학회 성원으로 활동했고, 해방 후에는 남조선에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참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해 보려는 그 꿈은 정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방 전 김병재 선생이 망라되었던 조선어학회의 활동사는 망국의 비온 속에서도 조선의 말과 글을 지켜 싸운 애국적인 지식인들의 의로운 장구와 더불어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초 무력에 의한 위협 공갈과 사기 협잡의 수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을 다시는 소생할 길 없는 영원한 식민지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짓밟았으며 조선 사람들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식민지 통치의 전기간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거세 말살하기 위해 온갖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은 일제는 황국 신민화와 내선 일체의 구호 밑에 조선 사람에 대한 동화책 등을 가장 악랄하게 감행했으며, 그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바로 조선인민에게서 민족의 기본 징표를 이루는 조선어를 빼앗고 일본어를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어를 말살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이 민족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관건적인 고리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어 교육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일본어를 국어로 선포하였으며 비과학적인 조선어 철자법을 유포시키면서 조선어 말살 책동에 강분하였습니다. 일제가 이처럼 조선어 말살을 집요하게 추구한 것은 강점 초기부터 제놈들이 일본어에 비해 조선어가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을 간파한 데도 그 까닭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의 오용학자였던 가나자와 쇼사부로란 자는 자기의 글에서 조선에는 원문이라는 알파벳식의 훌륭한 표문자가 있다. 이것들은 아이우에오를 구별하고 여음을 구별하며 이미의 삼내음도 구별하기 때문에 한자음을 비롯하여 가나츠까이는 모두 발음대로로서 조금도 불편이 없다. 게다가 입말과 글말의 구별도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금후 이 신영토에 있어서 크게 발전하려고 하는 일본어의 현상은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하나의 표준 문법이 없고 표준 자소가 없이 사분오열돼 있는 자기 나라 일본글의 실태를 두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성을 어떻게 하나 고세말살하기 위해 일제는 우리의 국호말살 행위도 수순치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조자에 해솟는 아침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제는 조선 사람을 선인, 조선어를 선우라고 하면서 악랄하게 내리깎았으며 우리의 영문국호 표기가 제놈들이 영문국호 표기의 뒤에 놓이도록 날조하는 행위도 감행하였습니다. 일제가 내둔 내손 일체의 내손은 단순히 일본과 조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오만무례한 대조선 식민지관이 깔려 있습니다. 놈들이 이러한 책동에 맞서 당시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그 음흉한 속심을 까발킨 굴들을 출판물에 실어 대중을 계몽시켰습니다. 해방 전 일제의 조선어 말살 책동에 맞서 투쟁한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린 이 소설에는 우리 민족의 발전 역사와 그 시대상이 폭넓게 반영돼 있습니다. 소설은 오학회 성원의 한 사람이었고 김병재 선생을 이끌어준 스승이기도 한 리윤재 선생을 원형으로 했습니다. 우수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온전한 사전 하나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라까지 망했으니 조선의 실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조선어학회 성원들이 우리 민족어를 지켜 나섰던 것입니다. 조선어학회는 사전 편찬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우리 글을 널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한글이란 잡지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저희 외할아버지 리은재가 그 잡지 편집과 발행을 맡아 했습니다. 리극로, 리윤재, 정열모, 한징, 리만규를 비롯한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나라가 망한 지도 수십 년이고 말과 문자의 표기에서 통일적인 표준으로 삼을 만한 것도 변변하지 못한 형편에서 간고하고도 방대한 사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생활난과 자금난이 겹쳐들고 일제의 악랄한 탄압을 예견해서 원고도 2부씩 만들어 가지고 다니자니 그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의해 막돌처럼 버림받던 조선어 낱말들은 마침내 보물처럼 모여 하나하나 사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1940년대 들어서면서 항일혁명 투쟁의 직접적 역량과 민족 재생의 높아가는 기운에 발맞춰 더욱 힘있게 전개되는 조선어학회의 이러한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일제는 1942년 10월
조선오학회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했습니다. 조선오학회 사건은 일제의 비밀경찰이 함흥 용생여자고등학교의 두 여학생이 조선어로 조선독립과 백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주의를 돌려 미행하던 중 수색 과정에 한 여학생이 일기장에서 오학회 성원인 고등학교 정태진 교원이 1호를 쓰는 학생을 처벌하였다라는 구절을 보고 그것을 구실로 오학회 핵심 성원과 관계자 80여 명을 검거 구속한 사건을 말합니다. 일제의 야수적인 만행으로 리윤재, 한징을 비롯한 오학자들이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민족의 기계를 가시한 이들의 투쟁은 멸망에 이른 일제를 전율케 하였습니다. 저국 개방의 꿈같은 감격과 환희로 삼천리 강터가 설레던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말과 굴, 우리 민족의 모든 고귀한 문화유산을 짓밟고 민족 의식을 없애려고 미쳐 날뛰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민족 문화를 되살려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다는 역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은인을 모시어 피눈물 나는 민족 순환의 역사에 영원한 정지부를 찍은 그날, 우리의 말과 굴도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 순간은 일제에 의해 짓밟혀 역사 속에 묻혀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조선민족의 올 민족문자 훈민정음이 위대한 태양을 맞이하여 재생하는 역사의 시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일의 혈전말리 불바다 속에서도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우리 말과 글로서 교육할 때 대한 조항을 친히 한자 한자 써넣으시고 요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말과 글을 조국의 숨결로 부어주시며 민족의 넋을 깊이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셨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500명 동지는 오보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배움의 첫걸음을 떼던 그 시절을 회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학습장의 첫 장을 펼치니 거기에는 각야에서부터 하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글자와 하나에서 10가지의 숫자가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학습장을 받아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어주신 그 글씨를 익혀가며 500명이라는 내 이름자를 몇 번 거듭 외우고 써보면서 가슴을 들먹이었다. 500명 동지만이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이 나라의 수많은 청년들과 소년들, 여성들 누구나 오보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글을 배우며 민족을 알고 혁명가로 성장하여 일제를 접으시고 조국 해방의 성목을 안아올 수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말과 글의 실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 진보적인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글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였으나 일제의 그 강력한 그 식민지 동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선 통일적인 철자 규범이 없었고 문법도 없었으며 일본어와 한자어 여러 나라 말들이 마구 들어와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 글자는 자기의 봉태를 상실하고 어지러워질 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된 지 2년도 안 되는 1947년 2월 3일에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조선어를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선 어문연구회를 창립해 주셨습니다. 조선의 어학자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참다운 민족어 연구의 꿈을 실현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세조선의 민족어 사전 편찬이 가지는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조선어 문법 교과서와 조선말 사전을 편찬할 때 대한 과업을 내각 결정으로 하달하도록 하신 것을 비롯해서 어문연구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해방 후 그처럼 할 일이 많은 속에서도 문맹 퇴치를 건국사업의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시고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인민이 세조선의 주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민족 문자의 진정한 소유자, 적극적인 향유자가 되도록 바치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그 업적은 우리 민족 문자의 발전 역사와 더불어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문맹퇴치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리계산 농민에 대한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1947년 8월 어느 날 강원도 평강군에 사는 리계산 농민이 지난날 지주의 모습으로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온 자기에게 땅을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신 오보이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가 농사지은 밀 2말과 감자 1말을 가지고 우리 수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농사 형편이며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시다가 그가 굴을 모른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은 굴을 알아야 사는 법도 있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석 달 동안의 문맹을 퇴치해서 자신께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갑을 주셨습니다. 그 리계산 농민은 수령님과 약속한 대로 석 달 동안의 문맹을 퇴치해서 이렇게 우리 수령님께 자필로 편지를 삼가 드리고 온 나라 여성들에게 문맹을 퇴치할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족 문자는 명실공히 나라의 주인된 인민의 것으로 되고 민족의 우수한 말과 글로 빛을 뿌리게 됐으며 해방 후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출판물들에서는 우리 글자에 의한 단일한 서사체계가 확립되고 우리나라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맹자가 없는 문명한 나라로 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가열한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난 후 나라의 실태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이 시기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인민은 강철의 영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 따라 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전후복구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섰지만 남조선에선 괴뢰 정부는 나라의 영구 분열을 추구하면서 미제의 부추기 밑에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무시하고 1954년 3월 조선어를 제대로 뜯어 고치려는 한글 간소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노름을 벌려놓았습니다. 한글 간소화 방안이라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선교사 놈들이 만들어낸 성경책의 철자법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말의 단어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유창한 발음법도 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우리말의 받침소리 글자가 20여 개 있는데 10개로 간소화해서 쓰자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히 비과학적인 것이고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당시 남조선 괴뢰는 한글 맞춤법이 괴이하니 개량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제의 부추기 밑에 우리 민족의 귀중한 언어 유산을 말살하고 조선어의 우수성을 말아먹는 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조성된 정세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조선인민의 언어적 통일을 파괴하고
우수한 조선어를 말살하며 외래어가 범람하도록 하려는 미제의 꿰매에 넘어간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입장을 까발키시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전체민을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 괴뢰들의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면서 조선어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우리 글의 철자법 원칙을 옳게 정하는 문제도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어문 연구의 창립 당시 이미 상용 한자 제정과 우리 글을 가로 쓰는 문제, 그리고 철자법 원안 작성을 그해 말까지 완성할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가업가의 중요 직책에 박혀있던 일부 불순분자들은 이 가업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비과학적인 문자 개혁안을 만들어내어 그대로 내려먹임으로써 얼마 안 되는 언어학 용량을 분산시켜 놓아 이 가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12월 26일에 한 해 사업을 결속하고 새해 사업을 설계하셔야 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문학부 교원들과 역사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학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문자 개혁 문제를 순수 학술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문자 개혁 문제는 민족 문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과 나라가 둘로 갈라진 조건에서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문자 개혁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언어학자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부터 풀며 우리말과 글을 바로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 기회에 조국 통일과 나라의 과학문화 발전에 지장을 주고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 개혁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심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민족 글자가 자기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찬란한 빛을 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장래와 결부시켜 우수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써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세심한 용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공화국법반부에서는 전후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며 가장 인민적이고 과학적인 형태주의 원칙이 구현된 조선어 철자법이 완성되고 공화국의 첫 민족어 사전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도대하여 우리 민족은 자기 발전의 튼튼한 궤도 위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말과 글을 지키고 빛내는 길에 어버이 수령님께서 기울여 오신 그 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명 하나, 꽃나무 이름 하나에도 평양문화호라는 부름에도 위인의 숭고한 민족애가 깃들어 있음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길에 바쳐진 애국의 녹슬 후세들의 가슴속에 길이 새겨주시고 민족적인 모든 것에 그처럼 크나큰 뜻과 종을 기울이신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또 한 분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오늘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이름과 더불어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조선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 민족의 억센 혈맥으로 흐르는 귀중한 문화유산 훈민정. 그 소중한 역사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긍지가 무엇이고
민족의 역사와 전통은 어떻게 빛내가야 하는가를 영원한 문자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족의 넋으로 숨결로 줄기차게 흐르는 이 귀중한 유산과 더불어 이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은 제1 강국의 위대한 역사를 온 세상에 보란듯이 써올릴 것입니다. 외세 간섭을 배격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민족 문자 훈민정음을 갱생 리용하려는 많은 국가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어 국가공문서와 교과서들이 국한문으로 편찬 출판되는 사변들도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이러한 흐름을 타고 애국적인 지식인들이 벌린 국문운동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 시기에 국문운동을 일명구 주시경의 국문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우리말과 구를 연구 정리하고 보급하는 데서 남긴 공적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봉산 사람인 주시경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책동에 맞서 조선 봉건정부안에 조직된 국문연구소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하면서 국문과 관련한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야학과 강습소들에서도 우리말과 구를 사랑하고 바로 알기 위한 정신을 심어줬는데 조선어 인류의 어제와 오늘을 등대마냥 밝히고 민족의 밝은 내일을 비춰주는 문자. 그 장고한 역사 속에 날로 눈부신 빛을 뿌리는 하나의 민족 문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우리 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역사의 낙엽 속에 묻혀 버림받아 왔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그 명맥은 간신히 이어져 왔지만 수백 년 세월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일상생활에 이용되지 못했으며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우리 민족 문자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나라의 근대적 기운이 높아가던 19세기 말부터였습니다. 1875년 9월 운양호 사건의 발발과 그로하여 일제에게 강요당한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갓쓰고 풍어를 외우며 태평성대를 읊조리던 조선의 량반 사대부들을 크게 일깨웠습니다. 하여 조선 봉건정부 안에는 근대적 발전의 길을 열어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경향이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1884년 갑신정변에 이어 1894년 혁신 관료들에 의한 가보개혁이 실시됐습니다. 김홍집을 수위로 한 혁신 정권은 또 고유한 자기의 민족어를 가지지 못해 다른 나라의 말과 구를 쓰고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민족은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있지만 유구한 세월 단일 민족의 혈통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남달리 민족성이 강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바탕에 그 뿌리를 두었기에 우리 굴자 훈민정음의 역사도 줄기차게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세세기 전민학습의 대존당으로 솟아오른 여기 과학기술존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보화된 문자의 도움으로 수많은 자료를 열람하며 지식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역사와 관련한 우리의 방대한 취재도 인류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거대한 자리로 응축된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재의 첫 문제로 삼은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왜 1940년에야 발굴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본은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앞에 몇 장이 찢어진 채로 발굴되었는데 현재 나라 쪽으로 한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5세기에 함께 전해졌어야 할 이 책이 왜 1940년에야 발굴되었는지, 그것도 겨우 한두 밖에 전해지지 못했는지 그 역사를 먼저 파헤쳐보기로 합시다. 1940년대를 전후한 우리 민족 문자의 발전 역사는 수문과 곡절로 올룩져 있었습니다. 4대 물젖은 봉건 통치배들에 의해 백성이 쓰는 글이라 전시되던 우리 민족 문자는 16세기 초 연산군의 언문 급난을 겪으면서 과학적인 발전의 길이 더욱 막히고 오랜 세월